그러니까 유산 다시 돌려달라고 하러 왔단 말이니? 아니요,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요. 형평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우이한테는 집이고 뭐고 다 줬다면서요? 그래 맞아. 왜? 내가 너한테 뭘 받았다고 그렇게 따져? 저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헌신했죠. 출산 후에도 시댁 식구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고생? 네가 밥을 했니? 김장을 했니? 육아를 했니? 네가 집에 와서 한 거라고는 옷 갈아입고 손 벌린 거 말곤 기억 안 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눈 뜨면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오늘은 손주 뭐 먹일까였어요. 내 하루는 그 아이들로 시작해서 그 아이들로 끝났거든요. 지금 와 생각하면 그게 참 바보 같기도 하네요.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났고 애들 키우랴 먹여 살리랴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아들 지훈이가 결혼하고 첫애를 낳았죠. 그때 며느리 미라가 제 손 꼭 잡고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복직해야 하는데 애 맡길 데가 없어요. 어린이집도 대기가 길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엄마 잠깐만 봐줘. 딱 1년만 우리가 조금만 자리 잡고 나면 바로 데려갈게.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던 거죠. 처음엔 손주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금방 갔어요. 첫 이유식 만들어 먹이던 날,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미라야, 애기 똥색이 조금 노랗다. 혹시 분유 바꿨어? 아유, 어머님, 그냥 어제 이유식 조금 남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서운해도 아이가 웃으면 다 녹아내렸어요. 무릎 아픈 줄도 모르고 업고 뛰었죠. 애가 감기라도 걸리는 날엔 밤새 우는 소리에 같이 울고 그게 나의 역할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번 주는 바빠서요. 어머님은 집에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기 시작한 게 엄마, 주말에 우리 캠핑 좀 다녀올게. 그동안 애는 좀만 부탁할게. 어머님, 김치찌개 좀 해주실 수 있죠? 그 양념은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서요. 시켜만 주면 다 했어요. 그렇게 손에 물 마를 날 없었고 밥은 늘 식은 밥이었죠. 미라는 내게 늘 고마워했어요. 말로만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애 등원시키고 돌아오는 길. 현관 오르다 말고 심장이 쿡 하고 조이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어우, 어지러워. 숨이.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이웃이 발견해서 119 부른 거 아니었음 어쩔 뻔했나 몰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정신이 흐릿했죠. 눈 떴을 땐 하얀 병실 천장이 천국처럼 보이더군요. 괜찮으세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어요. 며칠간 안정이 필요하시고요. 며느리랑 아들이 부랴부랴 왔어요. 난 그래도 속으로 생각했죠. 와줬네, 다행이다. 엄마 이제 어떡하지? 간병은 우리가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했어. 여기요. 어머님 이거면 간병인 부르시는데 보태세요. 현금 20만 원. 그걸 내 손에 쥐어주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돈이면 괜찮은가? 사람은 아픈데 그 마음은 안 중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20만 원이란 돈이 말이 되는 소린가? 그날 밤 병실 불 꺼지고 애들 목소리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천장을 봤어요. 애기 젖병 하나 못 잡던 애가 지금은 나를 병실에 눕히고 돈을 주는구나.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기운이 없다는 게 이런 거더군요. 숨 한 번 들이켜는 게 이렇게 어려운 날이 오다니. 병실에 누워있으니 세상이 조용했어요. 주사기 소리, 바깥 복도 휠체어 바퀴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간호사의 발걸음. 그런데 그날 저녁 늦게 지훈이랑 미라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죠. 나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웬일로 말수가 적더라고요. 지훈 씨, 어머님 상태 그거 생각보다 오래 가겠던데요. 그러게, 아예 그냥 요양원도 알아볼까? 내가 아는 데는 좀 깨끗하긴 하던데. 그게 현실적이죠. 간병비 계속 나가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저 지금 너무 부담돼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엄마가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괜히 상처받을까 걱정되긴 해. 그래도요. 이렇게 계속 누워만 계시면 그 집도 좀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사셨잖아요? 나는 입술을 꼭 다물고 그대로 숨을 죽였어요. 이게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의 말이라니. 내가 돌봐줬던 며느리의 속내라니. 지훈이가 살짝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엄마가 깨어나면 뭐라고 하지? 말 잘해야 할 텐데. 그냥 병원에 계속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걸로 몰고 가요. 원래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 하시잖아요. 순간 가슴이 다시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보여졌던 걸까요? 귀찮고 방해되고 이제 처리해야 할 문제로 그들이 병실을 나간 뒤 나는 천장을 향해 눈을 떴어요. 정말 오랜만에 속에서 분노라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서러움도 실망도 아닌 그건 진짜 분노였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더니 내가 없길 바라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간호사 주연 씨가 들어왔어요. 내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어르신,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설쳤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마음이 설칠대로 설쳤죠. 아침 햇살이 창밖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 점심 무렵 지훈이가 다시 왔어요. 혼자였어요. 미라는 없더군요. 나를 보며 웃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 엄마 오늘은 좀 어때? 얼굴이 좋아 보이네. 미라가 인사 전해달래. 오늘 회의 있어서 못 왔다고. 지훈아. 응. 유 원장은 어디서 고치니? 살다 보면 사람 속이 보일 때가 있어요. 꼭 죽기 직전이 아니라 마음이 죽고 나서 보이는 거죠. 며느리가 병문안을 왔어요. 혼자였어요. 손에 커피 한 잔 들고 핸드백은 명품으로 바뀌어 있었죠. 병실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던진 말이 이랬어요. 어머님, 얼굴 괜찮아지셨네요. 기미도 빠지신 것 같고. 그런가? 몸 안 좋은 게 피부에 좋을 리 없잖니. 그런 말도 하세요? 저 그냥 웃자고 한 건데, 어머님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예민?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내가 아픈 걸 예민하다고 표현하다니. 내가 예민하다고? 아니, 그냥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기 병원도 오래 계시는 거고 저희도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는 그 고운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병간호라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어머님도 아프시면 아프다 하시고 병원에 계시면 병원만 잘 계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병원에 계시면 어머님 집도 정리해야 되고 우리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순간 난 눈을 질끈 감고 싶었어요. 아니, 그전엔 미안한 척이라도 했는데 이젠 아예 대놓고 말하네 싶었죠. 그녀는 내 앞에서 커피를 마셨고 난 링거 바늘을 꽉 쥐고 있었죠. 내 몸에서 조금이라도 뭐라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에만은 죽은 사람처럼 대우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다 되어 지훈이가 왔어요. 미라를 쓱 보고는 눈치를 보다 말더군요. 그러다 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오늘은 좀 나아? 지훈아, 나 너한텐 그저 짐이니? 아니 엄마 그런 말이 왜 나와. 그냥 우리가 상황이 좀 빠듯해서 그렇지. 내가 젊었을 땐 니들 상황 봐주느라 나도 빠듯했단다. 대화가 더 길어지기 전에 병실로 간호사 주연 씨가 들어왔어요. 묵직한 기류를 바로 알아차린 사람이었죠. 어르신, 체온 좀 재볼게요. 오늘 컨디션 어떠셨어요? 똑같아요. 사람 대접 못 받는 건 매일매일 비슷하더라고요. 그 말에 주연 씨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위로인지 공감인지 그저 사람 하나는 나를 사람 취급해준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고 다들 병실을 나간 뒤 나는 핸드폰을 열고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연서야,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유 원장 고치고 싶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나 미라가 병실에 와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말을 섞을 가치도 감정을 투자할 이유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걸 애들이 몰랐나 봐요. 어머님, 저희가 간병인을 알아봤는데요. 이분 경력도 좋고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엄마 이제 너무 힘들잖아. 혼자 있는 것도 위험하고 이참에 전담 간병인 두는 게 어때? 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회의처럼 느껴져서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나 혼자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이젠 내가 살아있는 게 부담이라니. 너희는 나를 엄마로 생각하니 아니면 짐짝으로 생각하니? 지우는 멈칫했고
미라는 당황하긴커녕 뻔뻔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현실이 있잖아요. 자식으로서 신경 쓴다고요. 신경 쓰는 사람은 남의 집 앞에서 요양원 소리하네요. 그 말은 삼켜두고 그냥 조용히 침대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졌어요. 마디 굽은 내 손가락이 그들의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우유병 닦던 손, 유치원 가방 메워주던 손, 그 손으로 지금은 유언장을 꺼내 들기로 했어요. 다음 날 연서가 병문안을 왔어요. 멀리 사는 애가 새벽 첫 차 타고 올라왔더군요. 기다리던 얼굴을 보니까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엄마 병원 냄새 싫어하잖아. 어쩜 이렇게 혼자 있었어? 오빠는? 일이 바쁘다더라. 올케는? 간병인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 연서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손에 온기가 있었어요. 그게 참 오랜만이더군요. 그날 오후 병실 박복도에 앉아 연서랑 얘기를 나눴어요. 가끔 환자들 휠체어가 지나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틈에서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로서 한평생 살아봤는데 이젠 정옥이라는 사람으로 좀 살아보려 한다. 엄마 그 말 무슨 뜻이야? 네 오빠랑 미라, 그 애들한텐 난 이제 짐이더라. 그러니까 이 집이고 재산이고 다 그쪽으로 줄 생각 없어. 그런 결정을 혼자 했어? 그래서 부른 거야. 너한테 유언장 정리 좀 도와달라 하려고. 뭐라도 제대로 남기고 싶어서. 연서는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도와줄게. 근데 혹시 너무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라면? 그럼 더더욱 바로 해야지. 감정이 올라올 때 사람 진짜 속마음이 나오잖니. 다음 날 아침 미라가 병실에 또 왔어요. 뭔가 불안한 눈치였어요. 내가 연서를 불렀다는 걸 들은 모양이더군요. 어머님, 유언장 얘기하셨다면서요.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인데? 필요 없다는 말에 진심이 없었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한 상태에서 말실수를 했어요. 솔직히 저도 감정이 있죠. 있긴 하겠지. 근데 그 감정이 따뜻한 건 아닌가 봐. 지우는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 미라가 먼저 막았을 거예요. 자기들한텐 감정이 불편한 존재는 연결을 끊어야 할 리스크니까요. 난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며칠 후 연서가 법무사 사무실을 예약해줬고 우린 함께 외출 허가를 받아 병원 근처 사무실로 갔어요. 걷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마음은 단단했어요. 내가 벌고 모은 건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쓰이고 싶어. 내 손주, 그리고 너한테. 지훈이랑 미라는 그냥 가족이 아니더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그날 병실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동안 살아있는 듯 살아왔지만 이젠 살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간호사 주연 씨랑도 많이 친해졌어요. 그 친구는 조용히 와서 체온제 주고 링거반을 바꿔줄 때마다 꼭 한마디씩 건네더라고요. 그게 그냥 인사처럼 들리면서도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르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은 된장국이 나온다는데요? 아니야, 오늘은 좀 매운 게 땡겨. 나 생각보다 입맛이 살아있어. 그럼 된장국에 청양고추 조금 넣어볼까요? 후추 살짝 섞으면 얼큰할 거예요. 그 짧은 대화 한 줄에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게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요. 반면 내 자식들은 너무 멀리서 돌아왔으니 이젠 가까워질 생각도 없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홀로 병실에 왔어요. 눈치부터 보더라고요. 이미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죠. 엄마, 연서가 뭐라고 했어? 유언장 그런 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 연서는 그냥 내 말 들어준 거야. 결정은 내가 했고. 엄마 우리랑 거리 두는 것 같아 뭔가 섭섭한 거면 말을 해야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지훈아, 그날 너희 둘이 내 병실 앞에서 나누던 대화 다 들었단다. 요양원이니 집정리니 내 앞에서 마치 내 인생이 너희 손에 있는 것처럼 말하던데 그게 섭섭함이니? 상처지. 지우는 말문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그 와중에 또 어정쩡하게 변명하더군요.
엄마, 그건 진짜 오해야. 우리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야. 아픈 엄마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어. 오해는 한 번만이야. 반복되면 그건 진심이지. 그 다음 주 나는 병원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늘했죠. 그날도 미라가 왔고 복도에서 우연히 주연 씨와 마주쳤어요. 그 둘은 잠시 말을 나눴고 주연 씨가 병실로 들어와 살짝 귀띔해 주더군요. 어르신 며느님이 어르신 퇴원 후 요양보호사 신청한다고 하셨어요. 어르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그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어요. 퇴원 날 지훈이랑 미라가 차를 끌고 병원 앞에 왔어요. 마치 여행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편한 얼굴이더군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저희가 집에 침대 정리도 해놨어요. 엄마, 혹시 집에 도움이 필요해?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도움이든 뭐든 내가 정할 거고 내 허락 없이 누구도 못 드려. 차 안에서 미라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을 돌렸죠. 엄마, 그냥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잖아. 섭섭? 누가 할 소리냐?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 공기가 달랐어요. 정리한답시고 가구를 마음대로 옮겨놨더군요. 사진 액자도 치워져 있었고 내가 키우던 화분도 베란다로 나가 있었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집은 내가 만든 집이야. 그런데 너희는 이 집에서 내 흔적을 지우려 하더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냐? 어머님 그냥 답답해 보여서요. 저희가 살림 정리해드린 거예요. 정리? 그건 나한테 허락 받고 해. 너희 멋대로 건든 건 도와준 게 아니라 침범이야. 며칠 뒤 나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진명의 일부를 정리했어요. 절반은 연서 앞으로, 절반은 손주 앞으로 넘기기로 했죠. 지훈이 몫은 없어요. 이젠 줄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출력했어요. 아들 내외가 이 집에 들어올 땐 제 허락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적은 종이었죠. 저는 그걸 현관문 안쪽에 딱 붙여뒀어요. 밤이 되고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그거 뭐야? 우리랑 살기 싫다는 거야? 살기 싫은 게 아니야. 내가 네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야. 요즘 들어 지훈이 얼굴을 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전화는 간간히 오긴 했지만 목소리에는 늘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죠. 미라는 아예 콧배기도 안 보였고요. 연서 말로는 지훈이랑 미라가 내가 유언장을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오빠 그 얘기 듣고 엄청 당황했대. 나한테도 문자 와서 엄마 요즘 상태 어떤지 묻더라. 이제 와서 상태가 궁금한 게 아니라 분배가 궁금한 거겠지. 며칠 뒤 평소와는 달리 지훈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낯설 만큼 살가웠죠. 엄마, 이번 주말에 미라랑 같이 갈게. 애들도 데려가고 같이 밥 먹자. 그래라. 밥은 내가 안 차린다. 그냥 와서 먹고 갈 생각은 말고. 전화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감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분 냄새가 났어요. 이번 만남은 분명 무언가 요구하려는 자리겠구나 싶었어요. 주말이 되었고 미라와 지훈이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손주 둘은 차에 태워둔 상태라고 했죠. 처음부터 함께할 생각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이거 간병비에 보태세요. 그러면서 종이봉투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죠. 딱 봐도 현금이었어요. 안 열어봐도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어요. 이게 뭐니? 그냥 요즘 간병비도 많이 든다 해서요. 저희가 너무 신경 못 썼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다 갚는다? 그동안 내가 해준 거 이 돈이면 끝이니? 엄마,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그냥 도와드리려고 가져온 거야. 아니, 도와주는 거면 너희가 와서 해. 돈은 마음 없는 사람이 내는 거야. 미라 표정이 확 굳었어요. 그 와중에도 입꼬리는 억지로 올리고 있었죠.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솔직히 형편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너희 최선이 이거야? 그럼 난 내 최선으로 너희를 안 도울 거야. 정적이 흘렀고 지훈이 눈을 피하더군요.
나는 봉투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식탁 위에 놓인 양은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여기 넣어놔. 그깟 종이 조각 냉장고에 넣기도 아깝다. 미라는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눈치를 보더니 급기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산 문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래? 그럼 더 줄 필요 없겠네. 이미 분배 다 끝났어? 뭐라고? 네 뭐가 없어. 집도 예금도 연서랑 손주 이름으로 정리했어? 미라 눈빛이 변했어요.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이었고 지훈도 헛기침을 몇 번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 특유의 회유 모드가 시작됐죠. 엄마 그런 건 너무 성급해. 아직 건강하시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런 거 너무 일찍 결정하시면 저희 입장도 곤란하죠. 그 말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결정 안 하면 나중엔 너희가 나 대신 결정할 거잖아. 요양원, 간병인, 집 정리 내가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것 같니? 엄마,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그동안 우리가 못 챙긴 건 미안하지만. 그래, 미안하다면 그걸로 됐다. 대신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안이야.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고 미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난 눈도 깜짝 안 하고 대답했어요. 후회는 네가 하겠지. 난 지금 안 후회하려고 이러는 거니까. 그들이 나가고 집은 조용했어요. 식탁 위엔 여전히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고 난 그대로 그걸 들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어요. 돈이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 돈이 내 인생을 평가한 값 같아서 보기 싫었어요. 며칠 뒤 주연 씨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내 안에선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한 사람 키워놨는데 결국 나한테 돈 봉투 들고 와. 그게 효도래. 어르신, 돈은 마음이 담기면 선물이고 계산이 담기면 청구서예요. 그래, 맞아. 그건 선물이 아니고 청구서였어. 종이봉투를 쓰레기 봉투에 버린 날 이후로 집은 며칠간 고요했어요. 전화도 톡도 없었고 방문도 끊겼어요. 다들 계산기 두드리느라 바쁜가 보더군요. 유산 분배가 내 뜻대로 정리된 걸 알았으니 아마 허둥지둥 계획 다시 짜느라 정신없을 테죠. 그러던 어느 날 낮 2시쯤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을 보니 지훈이와 미라가 서 있었어요. 입꼬리 올린 웃음, 평소보다 더 말끔한 차림. 또 무언가 요청하러 왔구나 싶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간식도 사왔어요. 엄마 건강 괜찮지?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내가 가만히 있자 둘은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지훈이 본론을 꺼냈죠. 엄마, 그 진명의 말인데 혹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 사실 어머님이 갑자기 그렇게 정리하신 거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이건 가족 간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고 둘은 마치 상담하러 온 부부처럼 마주 앉았어요. 그 모습이 참 우스웠어요. 그러니까 유산 다시 돌려달라고 하러 왔단 말이니? 아니요,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요. 형평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우이한테는 집이고 뭐고 다 줬다면서요? 그 말이 딱 심장을 찔렀어요. 결국 저 말이 하고 싶어서 온 거더군요. 그래, 맞아. 왜? 내가 너한테 뭘 받았다고 그렇게 따져? 저요? 저야말로 어머님께 헌신했죠. 출산 후에도 시댁 식구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고생? 네가 밥을 했니? 김장을 했니? 육아를 했니? 네가 집에 와서 한 거라고는 옷 갈아입고 손 벌린 거 말곤 기억 안 난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속내가 드러난 거죠. 이젠 안 참는다 싶으니 드디어 본색이 나왔어요. 그럼 어머님은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맨날 손주 키웠다, 밥 해줬다 그게 다예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누구나 해요. 그 순간 뇌가 멈춘 줄 알았어요. 내가 그의 밥 안 해준 날이 며칠이나 되나. 손주 밤새 안고 울던 날이 몇 밤이었는데 그게 누구나 하는 거라니. 그래, 누구나 한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하면서 누구나 그렇게 무시당하진 않더라. 저는 그냥 어머님이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우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다 받아가요? 연서는 말 안 해도 마음은 전했어. 근데 너는 말은 하면서 마음이 없었지. 나한테 돈 봉투 던지고 요양원 운운한 게 너야. 그거 잊었니? 지훈이 이제야 끼어들었어요. 늘 그렇듯 흐리멍텅한 말투로요. 엄마, 미라도 감정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엄마한테 상처 준 거 알지만 그렇다고 유산 얘기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좀. 몰아붙이긴 누가? 몰아붙인 건 너희야. 나는 내 인생 정리한 거고 너희는 그걸 너희 것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야. 잠시 후 미라는 지훈을 쳐다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가자 시간 아깝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뭐하러 와. 그 말에 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시간 아깝지. 다신 이 집에 오지 마라. 여긴 너희가 들어올 집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는 조용했고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참 오래 걸렸어요. 이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다음 날 연서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마당에서 잡초 뽑으며 웃던 모습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엄마, 요즘 얼굴 좋아졌어. 뭔가 후련한 표정? 그래 이제야 내 집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게 생겼으니까. 어느 날 병원 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병원 복도가 조용했어요. 주연 씨도 퇴근했고 간호사 교대 시간이어서 병실 안이 유독 고요했죠. 나는 일부러 등을 창 쪽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미라와 지훈이 들어왔어요. 이젠 발소리만 들어도 구별이 될 만큼 익숙했어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그들은 문 근처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죠. 유산 다 가져간 건 둘째치고 어머님 계속 저렇게 병원에 계시게 할 수는 없어요. 시간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너가 말하던 그 요양원은 어떻게 됐어? 미리 알아봤어요. 시설도 괜찮고 요즘엔 입소 대기자도 많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머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절대 사인 안 하실걸. 나 그거 알잖아. 그래서 내가 가져왔잖아요. 그냥 복지 상담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양식의 사인만 받으면 돼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젠 날 등쳐서 어딘가로 보내려는 거구나. 내 몸 하나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든 자식들이 지금은 내 손으로 사인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침대 쪽으로 다가와 제 손을 슥 잡았어요. 그 촉감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나는 숨을 깊이 고르며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미라. 어머님 요즘 병원 생활 힘드시죠? 근데 이건 복지 서비스 상담지예요. 지금 그냥 한 번만 이름 좀 써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너희 지금 뭐하니? 지훈이 의자에서 거의 튀어 오를 듯 놀랐고 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급히 숨기듯 접더군요. 어머님, 아니 그게 그냥 의료 서비스 안내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의료 서비스? 요양원 서류를 그리 숨기고 도장까지 꺼낸 게 그게 안내야? 엄마 너무 놀라지 마. 우리도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너무 고집 부리지 마.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아직 기운은 덜 돌아왔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래, 내 고집이 문제다. 근데 그 고집이 너희 키우던 때 날 버티게 했어. 너 기저귀 갈던 시절부터 밥 못 챙겨 먹고 일하던 날까지 그 고집으로 버틴 거야. 어머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돈 봉투는 잘못이 아니고 요양원 서류는 실수냐. 내가 정신 차렸을 때 눈을 뜨지 않았으면 넌 내 손에 억지로 지장 찍을 참이었어.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고 미라는 끝까지 포장을 시도했어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형편이 어려운데 어머님까지 감당하기가. 그래, 너희 사는데 방해돼서 미안하다. 그럼 이제 내 인생도 너희 없는 쪽으로 정리할게. 그리고 나는 침대 옆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 연서가 병원에 들렀을 때 도와준 문서였어요. 이건 병원에 제출한 내 의사 결정서야. 앞으로 내 치료, 간병, 재산 문제에 니들 관여 못해. 보호자는 연서로 바뀌었어. 지훈의 얼굴이 굳고
미라는 아예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을 던졌죠. 이 집도 내 삶도 이제 나한테 돌려줄 때야. 너희는 너무 오래 내 삶을 니들 소유물로 착각했어. 그들은 말없이 병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그때 햇살이 딱 커튼 사이로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창문을 열고 처음 바람을 마시는 것처럼 숨이 트였어요. 그날 밤 주연 씨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얼굴이 확 펴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오늘 내가 나를 지켰거든.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여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그동안 익숙했던 공간이지만 처음으로 내가 지키는 내 집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떤 때보다 조용했고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로웠죠. 연서가 함께 집으로 와 정리를 도와줬어요. 버릴 물건은 버리고 마음에 남는 건 남기고 마치 오래된 기억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죠. 엄마 이 화분은 가져갈게. 거실에 하나 있으면 공기도 좋아지고 예쁘잖아. 그래라. 근데 그 옆에 있던 저 접시 세트는 버려. 그건 미라가 사준 건데 보기도 싫다? 알겠어. 완전 분리수거 각이네. 우리는 웃으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그날따라 햇살이 그렇게나 밝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알게 된 주연 씨가 놀러 왔어요. 퇴근하고 나서 잠깐 들린 거라며 약과랑 귤을 한 봉지 사왔더군요. 어르신, 그날 병실에서 눈 뜨시던 장면 아직도 생각나요. 완전 드라마였어요. 그랬지? 사실 난 그날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 근데 지금은 정말 표정이 달라요.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지셨어요. 이젠 나한테 맞는 사람만 옆에 두기로 했거든. 우리는 작은 차 한 잔 나누며 세상 이야기로 웃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죠. 어느 날엔 지훈이 톡을 보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찾아뵈도 될까요? 저는 읽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답장을 하진 않았지만 그 메시지를 보고서 울컥한 건 사실이에요. 미안하다는 말은 잘못한 마음보다 늦게 온 마음일 때가 더 많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직은 그리고 당분간은 그저 나를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주말이 되면 손주들이 놀러와요. 연서가 아이들을 데려오면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작은 풀장을 깔아놓고 아이들이 물장난 치는 걸 보며 웃어요. 얘들아, 고기 익었다.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와서 얼른 먹어. 또 옷 다 젖었어. 수건 어디 있지? 작은 방 서랍 척 안에 있어. 그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누구도 계산하지 않고 누구도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리. 그게 제가 원했던 진짜 가족이었죠.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고 거실에 앉아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별이 참 많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밤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내가 너무 오래 어두운 천장만 보고 살았구나. 이렇게 반짝이는 걸 잊고 살았네. 나는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을 대신하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인인 삶 더 늦기 전에 그걸 찾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나를 위해 집을 치우고, 나를 위해 하루를 산다. 그렇게 저는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은 조용했지만 어느 날보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대놓고 물을게. 이 집을 네 명의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 그냥 나 모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냐? 엄마,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어. 지원이가 그냥 알아본 거야. 그럼 너는 왜 몰랐다는 거냐? 70세 양정수는 부엌에서 조용히 찻잔을 닦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한결같았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뒤숭숭했다. 오래전부터 바라던 대로 42세 첫째 아들 최명훈과 36세 둘째 아들 최서진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부엌 탁자에 놓인 작은 가계부를 보며 정수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장사하며 하루하루를 쪼개 살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보람은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이 집에서 조용히 살면서 가끔 손주라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며느리 이지원이 자꾸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던 이야기들이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첫째 아들 명훈이었다. 엄마, 다녀왔어. 그래, 왔니? 밥은 먹고 왔어? 먹고 왔어. 근데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뭐, 나야 늘 그렇지. 아침 저녁으로 허리가 좀 쑤시긴 하지만 살만해. 정수는 명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명훈은 어딘가 말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지원이가 요즘 집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혹시 들은 거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순의 손에 들린 찻잔이 순간 멈칫했다. 응? 무슨 집 문제 말이니? 그러니까 요즘 세금도 많고 부동산 문제도 복잡하고 하잖아. 그래서 지원이가 말하길 명의를 미리 바꿔두면 세금 부담이 덜할 거라고 하더라고. 순간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있는데 왜 명의를 바꾸니?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미리 준비하면 좋다는 거야. 나중에 절차도 덜 복잡하고. 나중에 절차가 덜 복잡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 집을 미리 네 명의로 바꾼다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으니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 명훈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엄마. 그냥 지원이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지만 정순의 마음에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정순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 사촌 서미경을 만났다. 어머,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아이고,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미경은 정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집 문제야? 정순은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에이,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런 거 보면 다 보이지. 솔직히 말해봐. 혹시 며느리가 집 명의 바꾸자는 얘기 안 했어? 정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미경은 정순의 표정만 보고도 대충 짐작한 듯했다. 나 예전에 비슷한 일 겪은 사람들 많이 봤어. 처음엔 그냥 조용히 설득하다가 나중엔 온갖 수를 써서 결국 집 뺏기는 사람도 있다고. 조심해야 해. 정수는 미경의 말을 듣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설마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은 아니야.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네가 계속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정수는 미경과 헤어진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순이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지원이 방문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그냥 반찬 좀 만들고 있지? 같이 먹고 가겠니? 저는 괜찮아요. 방금 배달 음식 시켜서 먹었거든요. 정수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지만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은 그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번에 명훈 씨한테도 말했는데 요즘 집 문제 때문에 다들 미리 대비하더라고요. 명예 변경 같은 거 미리 하면 나중에 세금도 덜 낼 수 있고요. 정수는 순간 손을 멈추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너도 그 얘기 하는구나. 네, 사실 저도 알아보니까 미리 해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난 내 집에서 그냥 살다가 조용히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긴 앞으로 하지 마라. 지원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서 왠지 모를 서운함과 불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경의 경고, 명훈의 애매한 태도, 그리고 지원의 점점 강해지는 요구들은 정순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정순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세금 문제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정수는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여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니까요. 나도 생각은 해봤어. 그런데 엄마가 완강하게 반대하시잖아. 그러니까 설득해야죠. 어머님은 그냥 옛날 방식대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다 이렇게 한다고요. 괜히 미루다가 더 손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이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우리가 강요할 순 없잖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설명해 드리는 거죠. 난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늦게 움직였다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생기면 아깝잖아요. 정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자니 지원의 말투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실로 들어섰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니? 순간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이 놀란 듯 정순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가 그냥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어요. 내 집이 네 뉴스거리냐? 지원은 정순의 날카로운 말투에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님,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미리 대비를 하면 좋다고 해서요. 미리 대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냐? 명훈이 갑자기 난감한 얼굴로 가로막고 나섰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지원이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좀 했는데 미리 명의를 정리해 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는 말이야. 정수는 천천히 명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직접 하지 않고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지? 명훈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반면 지원은 당당하게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의논하고 있었어요.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정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 문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거라. 지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둘째 아들 서진이 집에 들렀다. 평소보다 진지한 얼굴로 앉아있던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형수 요즘 자주 집에 와요? 그렇지. 무슨 일 있니? 형수랑 형이 요즘 집 문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정수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에 명훈이가 집 명의를 바꾸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네 형수도 그게 좋다고 하면서 계속 설득하려 들었고. 서진은 얼굴을 찌푸렸다. 역시 그렇구나. 엄마,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세금 아끼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수는 순간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솔직히 형수가 요즘 소비가 좀 심해요. 카드 내역을 봤는데 명품 가게며 피부과며 돈을 상당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형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텐데. 정순의 손이 순간 떨렸다. 그래서 내 집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하니?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가 형 몰래 대출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확한 건 더 알아봐야겠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여요. 엄마,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정수는 오래전부터 느끼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명훈과 지원을 의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서진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뭐든 바로 결정하지 말고 나한테 꼭 말해요. 정수는 묵묵히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수는 요즘 부쩍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지만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명훈과 지원이 자꾸만 집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서진이 걱정하며 했던 말들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원이 어제 다녀가면서 두고 간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있었다. 정수는 돋보기를 꺼내어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부동산 양도 계약서였다. 순간 손끝이 떨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서류에는 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명의자로 명운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려던 것이 틀림없었다. 명운이나 지원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정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지원이 서 있었다. 정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정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지원 앞에 내밀었다. 이거 네가 가져온 거냐? 지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거요? 네, 어머님께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원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사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앞으로 발생할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걸 준비했어?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까 봐요. 괜히 이런 거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요. 정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원의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걸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게 더 문제 아니야? 지원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정순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걸 준비하겠어요. 정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지원이 돌아간 뒤 정수는 명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훈아, 너 지금 시간이 되니? 할 얘기가 좀 있다. 잠시 후 명운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수는 말없이 명운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명운은 순간 눈을 피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명운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마. 그냥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너도 같은 생각이냐? 그래서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런 걸 준비한 거야? 명운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다들 이렇게 해. 나중에 상속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미리 해두자는 거야. 부담 갖지 마. 부담을 안 가질 수 있겠니? 이 집은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집이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걸 몰래 진행할 생각을 했니? 명운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명확하게 말할게. 나는 내 집을 내 명의로 두고 싶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명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수는 답답한 마음에 미경을 찾아갔다. 아이고, 정순 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수는 천천히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다. 미경은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네가 안 알아봤으면 진짜로 명의가 바뀔 수도 있었겠네. 그러게 말이야. 나는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경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이렇게 은근슬쩍 진행하는 거 보면 앞으로도 뭘 어떻게 하려고 할지 몰라. 정수는 미경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날 밤 정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던 정수는 이 일이 단순한 세금 절감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로 대비해야 할 때였다. 며칠 뒤에도 지원이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간식 좀 사왔어요. 뭐 하러 또 왔니? 바쁠 텐데. 정수는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밀려왔다. 왠지 오늘도 집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지원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따르고는 슬쩍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인테리어 쪽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집도 이제 좀 손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손보다니? 무슨 말이냐? 어머님, 이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잖아요. 벽지도 낡았고 싱크대도 바꿀 때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요즘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대요.
그냥 이 기회에 싹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수는 그 말에 순간 긴장했다. 나는 집에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벽지도 멀쩡하고 싱크대도 잘 쓰고 있는데 뭐하러 바꾸니? 어머님, 사실 요즘은 이런 거 다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집을 정리하게 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정수는 속이 울컥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네가 나서서 그런 것까지 걱정해 줄 필요 없어. 내 집이고 내 살림이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지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순의 눈빛은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서진이 집에 들렀다. 서진은 지원의 행동이 점점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엄마, 형수 요즘 자주 와요? 그렇지. 요 며칠 간격으로 왔지. 엄마, 형수가 요즘 인테리어 관련해서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상담받고 다니는 거 아세요? 뭐라고?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정순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여러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이거 형수가 인테리어 관련 상담을 받은 흔적이에요. 이걸 보니 형수가 마치 이 집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계획이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진짜로 이 집을 자기 걸로 만들 생각인 걸까? 엄마, 나는 솔직히 의심돼요. 형수가 이 집을 너무 쉽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조심하셔야 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끝까지 집을 지키겠노라 다시 한번 결심했다. 다음 날 지원이 다시 집을 찾아왔다.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린 인테리어 얘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긴 끝났다고 했잖니? 하지만 지원은 이번엔 더욱 강하게 나왔다. 어머님,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관리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결국은 이 집도 저희한테 올 텐데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집이 벌써 네 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지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다시 태어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저는 단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요즘 다들 미리 준비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든 이 집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 마음이야.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라.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더니 가볍게 인사만 하고 나갔다. 정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수는 결심했다. 다시는 며느리가 내 집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정수는 요즘 집안에서조차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다. 지원이 몇 번이고 인테리어를 핑계 삼아 집을 바꾸려 들었고 명훈 역시 명의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속이 끓어올랐지만 정수는 서진의 말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서진이 말했듯이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이지 말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순의 손에 들어온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영수증이나 메모일 거라 생각하고 주우려 했지만 대출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출 신청서? 정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류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순을 담보 제공자라고 표시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뜻이었다. 이제야 확실해졌구나.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다. 지원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서진을 집으로 불렀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밀었다. 서진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대출 서류잖아요. 그래. 내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으려 했더라. 서진은 서류를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형수가 여기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겠니?
서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형한테도 이걸 보여주고 확실하게 따져야 해요. 그래야겠지. 정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짐했다. 다음 날 정수는 명훈을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뭔지 한번 잘 봐라. 명훈은 서류를 읽더니 당황한 얼굴로 정순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그걸 지원이가 내 가방에 두고 갔다.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명훈은 당황한 듯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랐어. 너 정말 몰랐던 거니?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거니? 명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 명훈의 모습에 정수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원이 들어섰다. 지원은 거실의 분위기를 살피더니 정순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그게 왜 거기 있죠? 네가 내 가방에 두고 갔다.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곧 태어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알아보던 서류일 뿐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내 집이 담보로 올라가 있니? 정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혹시라도 필요할까 해서요. 어머님이 나중에라도 원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것뿐이에요. 정수는 그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한다고 했니? 어머님,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다. 정수는 조용히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앞으로 이런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라. 지원은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명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원아, 그만해. 지원은 명훈을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야.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원은 끝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명훈이 더 이상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결국 입을 다물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됐다. 이 집은 내가 지킬 거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선 정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 것 같구나.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정수는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찢어진 대출 서류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원은 처음부터 이 집을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고 명훈은 그 과정에서 방관하거나 어쩌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명훈과 지원을 불렀다. 서진도 옆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명훈은 어색하게 기침을 했고 지원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다. 서진은 팔짱을 낀 채 지원의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대놓고 물을게. 이 집을 네 명의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명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뭐? 그냥 나 모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냐? 지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엄마,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어. 지원이가 그냥 알아본 거야. 그럼 너는 왜 몰랐다는 거냐? 명훈은 당황한 듯 지원을 돌아보았다. 지원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원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요즘 생활비도 빠듯하고 애들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집을 활용하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형수님, 형이랑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거네요? 지원은 싸늘한 시선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애 키우고 가정 꾸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서진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형수님한테 이 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거죠?
정수는 그동안 쌓아둔 감정을 더는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내가 내 손으로 일군 집이야? 네가 시집와서 몇 년이나 살았다고 감히 이 집을 자기 것처럼 여기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지원은 정순의 날 선말의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어난 얼굴로 되받아쳤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날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니? 나 몰래 서류를 꾸미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게 나를 위한 거야? 명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명훈아, 너도 솔직히 말해봐라. 너 정말 몰랐니? 명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후려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 결국 너도 알고 있었구나. 서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명운을 바라보았다. 형, 이게 말이 돼. 엄마 집을 가지고 형수랑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고? 명운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거라고.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지원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생활이 어렵고 명훈 씨도 힘든데. 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야. 나는 내 집을 잃을 수 없어. 절대 안 돼. 지원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결국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거예요? 정수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내 거야.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뜻은 변하지 않아. 서진이 정순을 감싸며 나섰다. 형수님, 이젠 그만하시죠. 형도 정신 좀 차리고. 명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원은 화가 난 듯 짐을 챙겨서 명운과 함께 집을 나갔다. 정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런 정순의 곁을 지키는 것은 역시 서진이었다. 엄마, 이제 확실해졌죠? 형수가 이 집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서진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다. 엄마, 이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정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수는 앞으로 닥칠 더 큰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원과 명훈이 집을 나간 지 이틀이 지나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원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정순의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명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저녁 때 잠깐 시간 있어? 무슨 일로 보자고 하는 거냐? 그냥 그동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서. 우리 다시 차분히 이야기 좀 해보면 어때?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어디서 보자는 거니? 그냥 엄마 집에서 보면 안 될까? 지원이도 같이 갈 거야. 정수는 속으로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나 지원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감정을 숨기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와라. 이야기 한번 해보자. 정수는 곧 닥칠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명훈과 지원이 집으로 들어섰다. 정수는 미리 준비해 둔 차를 내주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정수는 무표정하게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이야기 하려고 온 거냐? 명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다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될까?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니? 명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결국 본론을 꺼냈다. 집 문제 말이야. 지원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도 좀 더 편하게 지낼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되물었다. 그러니까 너희 뜻은 결국 내 집을 팔자는 거니? 어머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더 넓고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셨으면 해서요. 어차피 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유지비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수는 차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손을 모았다. 그래서 네가 내 요양원까지 정해주겠다는 거니? 지원은 당황한 듯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머님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이제는 대놓고 집을 팔아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마침 서진이 집으로 들어왔다.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지원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다. 서진이 올 거라는 걸 몰랐던 모양이었다. 서진아, 너 왜 왔어? 엄마 보러 왔지. 그런데 마침 형수님이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계시길래 나도 좀 듣고 싶어서요. 지원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님,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형수님이 말하는 어머님을 위한 일이라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건지 이제 다 알겠거든요. 정수는 조용히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도 미룰 것도 없었다. 그래, 이쯤에서 솔직하게 말해보자. 네가 정말로 내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이 집이 너희에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 지원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그냥 그러나 서진이 단호하게 끊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한테 더 이상 이런 이야기 못하게 할 겁니다. 명훈이 당황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아, 이건 우리가 가족끼리 풀어야 할 문제야. 아니, 형. 이건 가족끼리 풀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집을 지킬 문제야.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명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원 역시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지원과 명훈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집을 떠났다. 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용히 서진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서진아. 서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엄마. 형수님은 절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 전 지원과 명훈이 집을 나간 이후 집안에는 잠시나마 평온이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정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명훈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정수는 차분히 명훈을 맞이했다. 그래, 앉아라. 명훈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솔직히 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 누가 힘들지 않겠니? 지원이 요즘 많이 예민해졌어. 우리 사이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정수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정수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하려고 하니? 명훈은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모르겠어. 난 그냥 가족이 평온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정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명훈아, 이제라도 네가 정말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때야. 엄마, 그게 무슨 뜻이야? 지원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넌 아직도 모르겠니? 명훈은 정순의 말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고 답답했던 대화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정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에서 지원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정수는 지원을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지원이 한 발 앞을 막아섰다. 어머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되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지원을 바라보았다. 너랑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살 길은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정수는 지원의 말을 끊었다.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 내 집은 내 손으로 지킬 거니까.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 끝까지 이렇게 할 거다. 정순의 단호한 태도의 지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은 결국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돌아섰다. 그날 밤 서진이 다급한 얼굴로 정순의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서진은 급히 정순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형수가 형 몰래 또 대출을 받으려 한 것 같아요. 이번엔 형 이름으로요. 정순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명운의 이름으로 접수된 대출 승인 내역이 있었다. 이거 명훈이는 알고 있니? 그리고 넌 어떻게 알았어? 형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다음 날 명운은 정순의 집을 찾아왔다. 엄마,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정순은 조용히 명운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결심했니? 명운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할 거야. 지원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정순은 천천히 명운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다. 이제라도 네 인생을 찾아라. 명운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야 끝이 보이네. 며칠 후 명운과 지원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 그리고 지원은 모든 걸 잃은 채 떠나야 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지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네 욕심이 만든 결과야. 이제 네 길을 가거라. 지원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사라졌다. 정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진짜 평온이 오겠지. 시간은 흘러 지원이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정수는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명운이 집을 찾아왔다. 엄마, 나왔어. 정수는 조용히 명운을 맞이했다. 그래, 앉아라. 저녁은 먹었니? 명운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간단히 먹고 왔어. 정수는 차를 따라주며 명운을 바라보았다. 그동안은 어땠니? 명운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좀 허전해.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정수는 가만히 명운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다. 이제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명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서진과 미경이 정순의 집에 놀러 왔다. 엄마,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조용해서 좋은데 가끔은 너무 조용한 것도 문제다. 미경이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이고, 조용한 게 얼마나 좋아. 나는 요즘도 며느리랑 티격태격하고 사는데. 정수는 미경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니?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도 괜찮아.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정순과 서진은 미경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도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래야지.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정수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정수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